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왕리민 교수입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 15년 차, 한때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확신했던 엘리트 지식인이었죠. 오늘 아침,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국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고 말입니다. 한국 자영업 폐업률 10년 만에 최저, 경제 회복 신호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의 실제 점포 폐업률은 무려 93%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동시에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의 수도가 그 작은 나라 한국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니요. 한국은 IMF 위기도 극복하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섰는데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왕푸진 거리조차 이제는 썰렁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중국은 여전히 1만 3천 달러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45%를 넘어선 반면 중국은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베이징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둥루, 한때 베이징의 명동이라 불리던 이곳은 이제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상점 10곳 중 9곳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못 볼 때가 많아요. 30년째 이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장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관광객으로 북적인다던데 명동이나 강남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을 부러워하게 된 건가요? 대외성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식당가는 한산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인 설빙은 문을 닫았고 스타벅스조차 손님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왕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제 제자였던 리징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교수님, 저 실업자예요. 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인가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던데. 삼성, LG, 현대. 저는 면접 기회조차 못 받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니. 진위한 쇼핑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베이징 서부 최대 쇼핑몰이었던 이곳은 이제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철수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요. 쇼핑몰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정말 사람이 미어터지더라고요. 중국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말에 격분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 중국이 곧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이상점, 70년대 중국 최고의 명품점이었던 이곳도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외교관이나 특권층만 출입할 수 있었던 이곳이 이제는 고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왕 교수님, 한국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아세요? 매장 매니저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곳들은 지금도 명품으로 가득하고 중국 부자들이 줄 서서 쇼핑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정반대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진 대국인데. 그날 저녁, 저는 동료 교수들과 만났습니다. 경제학과의 천 교수, 사회학과의 류 교수, 그리고 정치학과의 장 교수였습니다. 리민, 자네도 봤겠지만 상황이 심각해. 천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1인당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총 GDP는 훨씬 크잖아. 류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민, 현실을 직시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야. 복지 수준, 의료 시스템, 교육의 질,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 최근 통계를 봤는데 장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우리 돈으로 약 60위안이야. 베이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위안, 절반도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조작된 통계일 거야. 리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천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0%가 넘어. 우리는 도시 지역조차 60%를 못 넘고 있어. 노후 보장 면에서 완전히 뒤처진 거야. 저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14억 인구가 있어.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다고. 그 14억이 다 소비할 능력이 있나? 류 교수가 반문했습니다. 리민, 자네 오늘 거리에서 뭘 봤나? 텅 빈 상점, 폐업하는 가게들. 한국의 소비 수준과 비교가 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건가? 다음 날, 저는 베이징의 마쥐차오 노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60대 노동자 왕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노인들도 기초연금 받는다던데 우리는 늙어서도 이렇게 막노동해야 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제 조카가 한국에서 일하는데 불법 체류자인데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번대요. 우리 돈으로 10,000위안이 넘어요. 여기선 상상도 못할 돈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조차 중국보다 더 많이 번다니.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베이징대 졸업생인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나왔어요. 명문대 졸업생이 일용직 노동시장에 나와 있다니. 한국 친구들은 대기업 입사하고 스타트업 창업하고 저는 학자금 대출 갚을 길도 막막해요. 저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절감했습니다. 베이징 시내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요 거리마다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이래요. 뭔가 불안해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평화로운데 우리는 왜 수도에 군대를 배치해야 하는 걸까요? 저녁,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제자 왕페이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5년 있다가 왔는데 중국이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요. 거리도 활기가 없고 사람들 표정도 어두워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살 때가 더 행복했어요. 미세먼지도 없고 식품 안전도 보장되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발전하고 있잖아. 어떤 발전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백수예요. 한국 친구들은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녀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돼요. 아파도 걱정 없어요. 우리는요? 큰 병 걸리면 집안이 망해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공교육이 탄탄해서 사교육 부담이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는 유치원부터 엄청난 돈을 써야 해요.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요.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집 걱정을 덜해요. 우리는 평생 집 한 채 못 사고 죽어요. 저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경제연구소의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R&D 투자 비율 GDP 대비 4.8%, 중국의 R&D 투자 비율 GDP 대비 2.4%, 한국의 대학 진학률 70% 이상, 중국의 대학 진학률 30% 미만, 한국의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중국의 인터넷 속도 세계 20위권 밖,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통계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맞아, 리민. 사실 실제로는 더 심각해.
우리가 발표하는 수치는 많이 미화된 거야.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이징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이곳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졸업하면 뭘 해야 할까요?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제 사촌 형은 한국 회사에 취직했는데 초봉이 3천만 원이래요. 우리 돈으로 18만 위안. 여기선 꿈도 못 꿀 연봉이에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우리는 996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이 일상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크고 강하지 않니? 학생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크기가 뭐가 중요해요? 삶의 질이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는데.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성공. 전국 커버리지 90% 돌파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중국이 최대 수입국. 저는 TV를 꺼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 사회과학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중국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이 GDP의 300%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IMF 이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죠.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겁니다. 한국은 5% 미만입니다. 출산율도 문제입니다. 한국도 낮지만 그들은 이민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왕 교수, 현실을 보세요. 한국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조업 우위도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오랜 친구인 미국 유학파 교수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리민, 너도 이제 인정해야 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의 차이야.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 언론의 자유가 있어.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지.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뭐가 문제야?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리민, 북경거리에 왜 군대가 배치됐는지 알아?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지.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투명한 정부, 독립적인 사법부, 자유로운 언론이 있어. 그래서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기업들.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VPN을 켜고 구글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 세계 43위, 중국의 언론 자유지수 세계 179위, 180개국 중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세계 32위, 중국의 부패인식지수 세계 76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계 기업에 다니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는 한국 본사와 똑같은 복지를 제공해요. 4대 보험은 기본이고 연차 휴가도 보장되고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제 친구들은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연차도 못 써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상사들은 우리를 존중해요. 중국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수평적인 문화, 합리적인 시스템, 모든 게 다르어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은 없니?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자부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할 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베이징의 한국문화원을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배우려고 왔어요. 한국 회사 취업하고 싶어서. KPOP,
KDRAMA 너무 좋아요. 한국 문화가 멋져요.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중국보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니.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삼촌, 중국에서는 미래가 안 보여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요. 하지만 넌 베이징 태생이잖아. 여기가 내 고향이야. 고향이 뭐예요? 살기 좋은 곳이 고향이죠. 한국이 더 살기 좋다면 거기가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80대 노부모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참고 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옆집 리 씨네 아들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한국은 노인들 의료비를 거의 다 지원해준대. 부럽더라.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늙어서는 이렇게 버림받는 기분이야. 저는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된 걸까? 다음 주 저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베이징은 어떠신가요? 저는 체면상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중국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활력이 사라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올 때마다 놀랐어요. 새로운 건물, 새로운 기술.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정체된 느낌이에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췄어요. 중국은 크지만 그 크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여러 나라 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이 한국을 중국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모범이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으니까요. 중국, 글쎄요.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학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주제는 중국 모델 vs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최빈국에서 시작해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했죠. 중국은 개혁 개방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의 토론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투자했어요. 문맹률 제로, 대학 진학률 70%, 인적 자원이 핵심이었죠. 법치와 투명성도 중요해요. 한국은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해요. 삼성 이재용도 감옥 갔잖아요. 혁신 생태계의 차이도 커요. 한국은 스타트업이 활발한데 중국은 대기업 독점이 심해요. 저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분석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중국 우월주의를 설파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특별해. 우리만의 길이 있어. 서구 모델을 따라갈 필요 없어. 학생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세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도 한국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국가의 위대함이 먼저야. 학생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날 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이 한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로운 곳에서 연구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검열, 통제, 학문의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조국이 저를 버렸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추구하고 싶을 뿐인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회의에서, 강의에서 저는 여전히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이다.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14억 인구의 저력을 무시하지 마라. 하지만 동료들은 더 이상 제 말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왕 교수, 요즘 강의 평가가 좋지 않네요.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학생들이 뭘 알아요? 왕 교수,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걸. 학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 교수, 밖에 나가서 보세요. 베이징 거리를, 청년들의 얼굴을.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교수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거리, 닫힌 상점들, 무표정한 사람들. 정말 이게 위대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모습인가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옛 동료였습니다. 리민, 여기 와서 객원 교수 할 생각 없어? 연구 환경이 정말 좋아. 나는 중국을 떠날 수 없어. 리민, 고집 부리지 마. 여기서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 검열도 없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비판할 수 있는 곳. 며칠 후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왕 교수님은 정말 답답해. 아직도 중국이 최고라고 믿고 있어. 불쌍하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세대는 달라. 한국이든 어디든 더 나은 곳으로 갈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니.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지친 얼굴의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국의 미래를 확신했던,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줄 선 중국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학생 하나가 줄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한국 가니? 네, 어학연수 가요.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더 위대해. 역사가 증명할 거야. 저는 텅 빈 거리에 외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한때 불야성이라 불리던 이 도시는 이제 활력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중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지를. 창밖을 보니 또 하나의 상점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폐업률 93%의 도시, 베이징. 청년 실업률 20%가 넘는 나라, 중국. 그리고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한 명의 교수, 바로 저 왕리민. 이것이 오늘의 중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젠 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를 화학공학에서 시작해 미국의 명문대회까지 진출한 이색적 연구자라고 부릅니다. 제 본업은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 관심사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생기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대규모 강연도 자주 맡습니다. 특히 대학교 측에서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얽힌 근현대사 관련해서 제가 매우 탁월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평가해주곤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평가가 조금 우쭐했지만 나름대로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숙이에는 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무궁무진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막대한 자원을 가진 최고 국가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넘어가는 문명의 역사와 수십 개 소수민족을 포용해온 중화의 그릇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반도 국가일 뿐이고 우리를 열등하게 모방하는 후발주자라는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 교수들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콘텐츠나 케이팝 등을 앞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지만 그들의 뿌리는 결국 중국 문화를 표절하고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국에 온 뒤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내에서는 동아시아나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포럼과 세미나가 자주 열립니다. 여기서 중국계 연구자들은 자국이 가진 위상과 잠재력을 강조하며 미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막대한 가능성을 널리 설파합니다. 저는 종종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의도적으로 중국의 우월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대함을 모르는 서양인들에게 한국 같은 존재는 그저 중국의 일부 문화를 어설프게 배워 세계 시장에서 교묘히 이용해 먹는 나라처럼 비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한국을 아주 낮게 평가했고 자부심 가득한 태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세 관련 강의를 해달라는 의뢰를 자주 받습니다. 제 본업인 신소재 연구와 병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제 자존심을 채워주는 기회라 생각하니 늘 기쁜 마음으로 수락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과 제 학자적 권위를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주최하는 버클리 센터 포럼에 초청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정치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갈등이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 세션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며 각 세션마다 중국 출신 교수, 한국 출신 교수, 일본 출신 교수, 미국인 전문가 등을 불러서 종합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강의는 조금 특별한 형태였습니다. 전문가들 간의 토론이 아니라 저 혼자 동아시아 정세 전반을 짚어주고 이후 외국인 학생들과의 Q&A 시간을 갖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토론하게 되면 한국 쪽 학자가 반박하거나 일본의 예리한 질문에 제가 곤란해질 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무대에 서서 강연을 펼치면 저만의 논리를 독점적으로 설파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거나 다양한 국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한국인도 있겠지만 적은 수일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는 제왕적 존재로서 1시간 남짓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제 주장에 반박할 사람은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강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로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과 중국 정부가 가르쳐온 역사관을 주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도발하여 벌어진 전쟁이라는 식의 중국식 논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미국에 부추겨서 북한을 건드렸고 이에 분노한 북한이 정당방위에 나서며 중국과 소련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자국군을 희생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었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꺾는 숭고한 항미원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중국 내부에서 흔히 통용되는 서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역사관이 서방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상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의 힘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믿기에 굳이 서방의 표준사관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명한 교수로서 미국 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 자료에 각종 그래프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문헌, 그리고 제가 중국 시절에 배웠던 교과서를 근거 자료로 삼아 이른바 항미원조는 정당했으며 한국과 미국은 침략자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 저는 버클리 센터의 크지 않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실은 일반 강의실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세미나실이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아 보여서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는 어차피 나는 중국 최고의 대학들에서도 인정받은 학자이며 이들의 항의를 단번에 잠재울 만한 근거를 잔뜩 가져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고 소개를 받을 때도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아시아 정세, 특히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 정치의 변화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운을 뗀 저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며 중국인의 입장을 토대로 만든 학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비교적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했지만 중간중간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놀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역시 미국에서 세뇌된 자들이나 한국인 유학생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내심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논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오랜 기간 중국 사회에서 굳어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창 강연을 이어가는데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특유의 한국어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척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역사의 진실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발발한 것이며 중국과 소련이 이를 사전에 지원했다는 증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의 자료만이 아니라 유엔의 공신력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놓고 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게 역사의 진실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서양인 학생들 앞에서 중국 교수를 상대로 저렇게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이라니 얼마나 건방집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학생이 말하는 그 자료들은 이미 서방 세계가 만들어낸 일종의 선전 자료일 뿐입니다. 유엔 기구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이며 한국은 늘 미국의 그늘 아래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서술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항미원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북한을 도운 정당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 정도 대답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사료와 역사적 팩트, 그리고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 구도, 소련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 중국 인민군의 참전 등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침략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감행했고 중국은 그 침략을 지원하여 더 큰 갈등을 유발했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를 아직도 미국이나 한국의 잘못으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이쯤 되니 장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서양인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와 그 한국인 유학생을 번갈아 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반박은 오히려 중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음모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논리를 한층 강화해 중국은 한국을 지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존속한 것은 잠시뿐이었다. 같은 말을 무심코 꺼냈습니다. 중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공을 바쳐왔던 조선 등등. 그러면서 한국은 늘 중국 문화를 흉내내며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케이팝조차 사실은 중국의 전통음악과 무대예술을 계승한 뒤 서양식으로 요령껏 각색한 것일 뿐이라는 제 지론도 내뱉었습니다. 서양인 학생 몇몇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한국인 유학생은 헛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더욱 분노심을 느꼈고 이건 학자적 토론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졌지만 이미 말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제 주장에 힘을 싣고 싶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미국을 등에 업고 우쭐대는 작고 약한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강연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질의응답을 이어갈지 말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유학생이 이미 제가 말한 부분을 충분히 논박했고 거기에 다른 나라 학생들까지 가세한다면 더 이상 강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사회자는 준비된 Q&A 시간을 진행해야 한다며 저에게 미리 안내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Q&A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상대로 한국인 유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중국은 6.25 전쟁 이후로도 국경 분쟁 등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국가적 영광을 왜곡하며 합리화하려는 태도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들며 실제로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이 과거사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비판, 청산 작업을 지속해왔고 스스로의 역사를 보존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런 비판적 시각 없이 모든 역사를 자랑스러운 중화의 발자취로만 둔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질문에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가장 관용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이며 주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 형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힘만을 빌려 무리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반성해야 한다. 과거사 역시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것이니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한국인 유학생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류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사실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도 일부 진실을 파헤치려는 학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공유되는 정보다. 중국이 과거 소련과 공모하여 시작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사료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교수님께서 비학술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떨어진다. 저는 그 말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중국인이 우월성과 영광을 외치는 동안 오히려 이런 식으로 중국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우리를 모방하는 데 불과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강연을 더 이상 논쟁이 지속되면 시간이 부족하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다는 말로 황급히 정리해버렸습니다. 사회자도 난처해 하는 눈치였지만 워낙 학생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다 보니 그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몇몇 한국인 학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왜 저런 지식이 통하는 거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강연이었다라는 식으로 비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버클리 센터 관계자로부터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뭘 모르는 자들이여. 중국이야말로 진짜 강대국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올 뿐인데 괜히 거짓말 같은 미국식 역사관에 물들어 있으니 저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조금씩 다른 문화들을 접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아류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인기에 대해서도 저는 저것은 한순간의 유행일 뿐이다. 조금 지나면 모두 중국의 웅대함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죠. BTS가 벤플리트상을 받고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도 저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주제에 자기네가 피해자라도 된 양 떠들어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미국 주류 사회나 서양 언론이 BTS의 소감에 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를 되새기자라는 BTS의 발언을 매우 고귀한 태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중국 내 일부 네티즌들은 BTS가 중국군의 희생은 무시하느냐며 비난을 퍼붓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중국의 희생을 무시하는 저런 자들에 분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 역시 저와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양이나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누가 침략했느냐,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시각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서 어떤 강대국이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선 정의로운 투사였고 북한을 도우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했습니다. 덕분에 남한이 무모하게 북을 자극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줬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항미원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이었고 그 하수인들이 도발한 사건이므로 중국은 마땅히 개입해야 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버클리 센터 강연 사건은 저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강연자로 나섰음에도 한국인 유학생이 예상보다 많았고 그들이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들이밀며 논박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 강의를 서둘러 종료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서양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를 비웃듯이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있었죠. 이런 굴욕감을 느꼈음에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은 제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토대이자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수한 민족이니 문화가 발전했느니 하는 말은 저에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K-팝에 열광한다 해도 그 배후에는 미국의 자본과 마케팅 전략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봤던 조선족들이 한국 문화를 흉내내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방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고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이 놀라울 정도다라는 평가도 제가 보기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점점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세계에 뽐내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막 없이는 스스로 서지도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력한 국방을 세우고 세계 인류의 첨단 산업을 일군다. 저는 그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 및 서구의 기술을 그대로 차용해 조립하는 수준이지. 근본적인 것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마주한 다양한 한국인 연구자들을 돌이켜봐도 그들이 똑똑하다기보다는 그냥 중국이나 서양에서 이미 제시해둔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 활용할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의력이나 원천 기술은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봤지만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버클리 센터 강연 이후로도 미국 명문대 내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수업을 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폄하하고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젠 노골적으로 6.25 전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교묘하게 말합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보면 한국은 늘 힘센 나라에 기대어 왔고 현재도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빌붙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의존적 태도는 결국 자체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다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일부 무지한 서양인 학생들은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한국전쟁의 세부적 역사에 대해 잘 모를 테니 제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종종 한국인 학생들이나 이미 사료를 공부한 서양인 연구자들 앞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사료가 북한의 남침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중국이 그를 지원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다. 중국이 항미원조를 내세우며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반박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BTS의 발언이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애초에 북한의 침략을 기점으로 한국인이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몹시 거슬리는 주장들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중국군의 숭고한 정신을 깎아내리는 자들은 역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식으로 대응하지만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명문대의 학기 중 한 과목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다룰 때 제가 특별 강사로 초빙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해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얼마나 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해왔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하는 짓은 침략일 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6.25 전쟁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인 또 하나의 침략 전쟁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물론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근거 자료는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간한 문헌 또는 일부 정치 선전물이 대다수였죠. 그래도 수치를 확 부풀려 보여주고 충격적인 사진들을 제시하면 서양인 학생들은 그런 잔인한 전쟁이 있었단 말인가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역시 이 전략이 통하네라고 흐뭇해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단순히 미국의 패권 침략 정책으로 끌고 가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반박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또다시 어김없이 한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어떤 여자 학생이었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제시한 자료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선전물이며 국제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교수님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 서방 측 자료 혹은 한국 측 역사학자들의 논문도 참고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일순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 측 자료를 따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리 정해진 답을 놓고 굳이 한국 쪽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는 대부분 미국이 제공한 자금과 영향력에 의존해 작성한 것들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의 선전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진 2차 자료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한국인 학생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반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지인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런 현지 연구자들의 기록을 전혀 참조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태도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지자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이 연이어 손을 들며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혹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억누르며 그런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반동 세력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니 제재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일부는 저게 지금 자유학문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수군댔고 한국인 학생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영원히 중국을 넘볼 수 없는 후발주자이며 역사적 사실조차도 중국의 정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강의도 제 뜻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떠들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도 통제가 안 되자 현지 담당 교수는 수습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시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면서도 이런 무질서한 미국 대학의 실태가 중국처럼 엄정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능했던 게 아니라 강연이 제대로 진행될 환경이 아니었다고 탓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이런 식의 비판과 수모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고히 믿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며 한국은 결국 중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존재다. 그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잠시나마 성장해보겠지만 결국 진정한 주도권은 중국이 잡을 것이다. 저 자신이 이 신념을 버린다면 제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또한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때문에 저는 결국 망신을 당하더라도 결코 한국에게 밀릴 수 없습니다. 한국이 BTS를 통해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다 해도 제 눈에는 잠깐의 유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굳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뿌리는 모두 중국이 베푼 문명에서 나왔고 한글조차 중국 한자를 변형해 만들었다는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비난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강연 이후 저는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경험을 적어 올렸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우리 중국인의 위대함을 설파했는데 소수 한국인들이 근거 없는 반박을 하더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치밀한 우리 논리에 당해 길을 펴지 못했다라고 거짓된 미화를 섞어서요. 실제로는 제가 망신을 당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제 스스로를 승자로 포장했습니다. 중국인 네티즌들은 역시 미국 대학에서 조차 중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 라고 환호하더군요. 그런 반응을 보며 저는 비록 현실에서는 창피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중국 내 여론은 제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겠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부추겼고 한국이 그의 편승에 불장난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은 단지 참지 못하고 반격한 것이죠. 중국은 거기에 개입해 동족을 구원해준 영웅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실이고 제가 어디서든 말해온 전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유엔 기록을 들이밀고 세계사학계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가 구축한 문화와 전통, 지식 체계를 훔쳐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우리 것을 변형해 세계 시장에 내놓고 마치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무언가인 양 자랑합니다. BTS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6.25 전쟁에서 한국의 희생을 추모했다 해서 그들이 진정한 역사적 피해자이자 영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이 한 것이라고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억울한 척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번 버클리 센터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저를 굴복시키려 했고 분명 많은 서양인들이 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관점이 최고라고 믿으니까요. 제가 강연 도중에 잠시나마 당황했다고 해서 제가 뭔가를 깨달았거나 반성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중국은 흔들림 없이 세계 패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 명문대 강연 중에 벌어진 이런 소동은 제가 보기엔 언젠가 사소한 에피소드로 남을 뿐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무너질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K-팝도 거대한 자본이 끊기면 한 방에 무너질 거고 국방력도 자력으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가해자였는지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중국의 논리가 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점점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입김을 세게 발휘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 역사관에 굴복할 거니까요.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센터 강의장에서 그 한국인 유학생에게 굴욕적으로 논파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고 주위 사람들도 그저 호기심에 가끔씩 끄덕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저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중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웨이젠 공이니까요. 중국은 저를 인정했고 저는 중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 밑에서나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의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도 잠시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문화, 그들 스스로가 이룩한 경제적 성장은 제 눈의 허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라고 떠벌리는 내용이 그들의 거짓말일 뿐이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절대적인 올바름입니다. 설령 제가 미국 대학에서 망신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중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기며 제 논리를 관철시킬 겁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가 가진 역사의 위대함과 힘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